밤이 깊어질 무렵 저는 제 방에서 책을 보다가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마루를 지나는데 손님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다가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비쳤는데 귀를 기울이니 아주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는 소리, 말을 참는 사람 특유의 끊어지는 숨소리였죠. 저는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그대로 내렸습니다. 노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선생님이었을 때라면 문을 두드리고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제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45살의 한 여자, 한 달 동안 제 집에 머물 손님이죠. 저는 결국 물 한 컵만 들이켜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강인호입니다. 올해 61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사는 남자죠. 젊을 때는 부산 시내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분필가루 들이마시며 아이들 성적에 울고 웃고 퇴직한 지는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 제가 사는 집은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주택입니다. 앞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 옆으로는 좁은 텃밭이 있고 마당 끝에서 내려다보면 멀리 바다가 보여요.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겉으로 보면 참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집은 밤이 길어요. 해가 지고 나면 사람 소리가 사라지고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죠. 퇴직한 교사, 60이 넘은 호라비에게 이 집은 말 그대로 잠만 자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영상 켜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인생살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그 힘으로 다음 이야기를 또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모든 것은 지난 봄, 동백꽃이 지고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3월 말 어느 화요일 저녁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오래전 제자였던 민수였습니다. 요즘은 서울에서 IT 회사 다니면서 정신없이 산다고 가끔 연락만 해오던 녀석이었죠. 선생님, 혹시 한 달 정도 방 하나 빌릴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습니다. 저 말고 제 친구 아내예요. 조금 쉬어야 해서요. 민수가 말하길 회사 동기 부인이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병원에서는 잠깐 환경을 바꾸라고 권유했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에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지고 남편도 잦은 해외 출장을 다닌다고 했어요. 바닷바람 쐬면서 조용히 지낼 곳이 필요하대요. 제가 아는 곳이라 곤 선생님 댁밖에 없어서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내라. 방이 하나 비어 있다. 한 달쯤이야 뭐. 솔직히 말하면 저도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 줬으면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5년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밥상에 사람 둘이 마주 앉는 일이 없었죠. 60 넘은 남자가 혼자 사는 집은 생각보다 더 빨리 텅 비어버립니다. 다음 날 저는 장에 나가 이것저것 사왔습니다. 누군가 온다고 생각하니 괜히 들떴어요. 시금치랑 봄동, 작은 생선 몇 마리, 그리고 시장 안쪽 반찬 가게에서 멸치볶음과 간장게장도 조금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손님이 쓸 방을 정리했습니다. 한참 동안 쓰지 않던 작은 방이었죠. 이불을 햇볕에 말리고 베개를 새 걸로 바꾸고 창틀 먼지도 닦았습니다. 방 한쪽에는 들에서 꺾어온 작은 들꽃을 유리병에 꽂아두었어요. 그렇게 이틀을 준비하고 나니 목요일 오후 2시쯤
마당 쪽에서 자동차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흰색 승용차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키는 한 165쯤 되어 보였고 마른 편이었죠. 아이보리색 트렌치 코트에 단정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옷이 조금 헐렁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민수의 친구 아내 서유진 씨였습니다. 45살 서울에서 마케팅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볼살이 빠져 턱선이 날카로워 보였고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짐이라고는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한 달을 지낼 사람 치고는 너무 가벼운 짐이었죠. 생각보다 집이 예쁘네요.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입으로는 예쁘다고 말했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만 걸쳐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저녁밥을 차려놓고 나란히 앉았지만 첫날 식탁은 꽤 조용했습니다. 제가 된장찌개에 봄동 무침을 올렸고 유진 씨는 밥을 반 공기도 채 먹지 못했습니다. 입에 안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병원에는 다녀왔냐고 묻자 별일 아니라며 스트레스성 위염 정도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답하는 목소리가 너무 가볍게 들려서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유진 씨는 손님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3월 끝자락 바닷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젊은 사람이 뭘 그렇게까지 힘들어했을까? 사람은 눈빛으로 어느 정도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는 직감했어요. 이 사람 꽤 오래 버티다가 겨우 여기까지 온 거구나. 밤이 깊어질 무렵 저는 제 방에서 책을 보다가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마루를 지나는데 손님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다가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비쳤는데 귀를 기울이니 아주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는 소리, 말을 참는 사람 특유의 끊어지는 숨소리였죠. 저는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그대로 내렸습니다. 노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선생님이었을 때라면 문을 두드리고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제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45살의 한 여자, 한 달 동안 제 집에 머물 손님이죠. 저는 결국 물 한 컵만 들이켜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귀에서는 그 울음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첫해 저 역시 밤마다 이불을 덮어쓰고 울었습니다. 그때 제 숨소리가 딱 저런 소리였거든요.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이렇게 우는 건 더 슬픈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반찬 그릇에 옮겨 담았죠. 어제 잠은 잘 잤습니까? 라고 묻자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푹 잤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나서 그녀는 마당을 쓸고 텃밭 주변 잡초를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마음에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3월의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그 빛이 유진 씨의 검은 머리카락과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빗자루를 잡은 손이 가늘어 보였고 몸 전체가 조금 작아 보였어요. 저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낮 시간 동안 유진 씨는 집안일을 돕고 텃밭을 함께 돌보고 장을 보러 시장에도 같이 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조금씩 이야기가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 다니던 회사 이야기,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서,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 남편, 결혼 10년 차인데 아직 아이가 없다는 주변의 압박 같은 것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문장이 짧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다들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요. 그렇지만 그 짧은 문장들 사이에 묵직한 것들이 숨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방에서 울던 소리는 어느새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눈물 섞인 숨소리는 줄어들고 대신 아주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울음을 참고 몸을 말아 안은 채 버티는 사람의 소리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일부러 부엌에 나가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문틈을 보지 않아도 이 집 안 어딘가에서 한 사람이 외로움과 싸우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 안에서도 이상한 감정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동정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유진 씨를 민수 친구의 아내라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외로운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날씨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오후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죠. 저는 서둘러 빨래를 걷어서 안으로 들이고 마당의 화분들을 처마 밑으로 옮겼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본격적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꽤 요란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소주를 한 잔씩 마시며 빗소리를 듣고 있었고 유진 씨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집안이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바람이 처마를 흔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손님방 쪽에서 툭 떨어지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 천장 한쪽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기와가 오래되어 틈이 벌어진 모양이었죠. 방 한가운데 바닥이 이미 젖어 있었고 이불 가장자리도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대야와 양동이를 가져와 물 떨어지는 자리에 받쳐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는 그 방에서 잘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기는 어렵겠습니다. 거실 쪽 작은 방에서 주무시지요. 저는 마루에서 자면 되고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는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죄송함과 함께 어딘가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이불을 하나 덮여서 마루로 옮기고 그녀에게는 제 방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손님이니까 방에서 주무시고 저는 어디서든 잘 잡니다. 라고 웃어 보이면서요. 그날 밤 저는 마루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없으니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1시간쯤 뒤 방문 쪽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주무세요? 유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문간에 서 있었고 얼굴은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기적인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요? 천둥 소리가 너무 커서 혼자 있으니까 좀 무서워요. 그녀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같은 방에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불 끄고 각자 이불 덮고 있어도 괜찮으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폭우 속 낯선 집에서 혼자 있는 젊은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방에는 이미 이불이 2채 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가 쪽, 하나는 문 옆쪽. 저는 문 옆쪽 이불에 누웠고 유진 씨는 창가 쪽에 누웠습니다. 불을 끄자 방 안이 어두워졌고 번개가 칠 때마다 잠깐씩 방 안이 하얗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로 우리의 숨소리가 가늘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유진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대답 대신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생님도 외롭죠? 낮에 그녀가 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 남편, 집에 혼자 있는 시간, 서울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TV만 바라보던 밤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외롭죠. 나도 사람인데요. 아내 떠나고 5년 동안 안 외로웠다면 거짓말이죠.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뒤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몸까지 텅 빈 느낌이 들어요.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와요. 가끔은 제 숨소리가 싫어질 때도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 밤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이야. 근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여기 와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누가 부엌에 있는 소리가 들리고 마당을 쓸고 텃밭에서 호미질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혼자인 것 같지 않아서요. 되게 오랜만이에요. 이런 느낌이. 저는 잠시 말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집안에 사람 기척이 있는 게 꽤 오랜만이라서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저도 덜 외롭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오래 외로웠는지, 어떤 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는지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그 대화는 아주 느리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대신 솔직했습니다. 어느 순간 천둥이 크게 치더니 집이 살짝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유진 씨가 놀란 듯 이불을 움찔하며 몸을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손 좀 잡아도 될까요? 잠깐의 침묵.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어둠 속 빈 공간에서 그녀의 손을 찾았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손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그 손은 생각보다 강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렇게 손을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천장을 두드리고 번개가 창문을 스쳐가는 동안 둘 다 눈을 감은 채 서로의 체온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어디까지였는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장면을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이 오갔는지는 충분히 전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 속에 혼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숨결을 들으면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죠. 그 이후로 우리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나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진 씨가 커피를 내리고 저는 된장국을 끓이고 작은 부엌에서 둘이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웃음을 흘렸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시장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손님입니다. 한 달살이 살러 온 도시 사람. 제가 그렇게 말하면 요즘 그런 게 유행이라면서요. 하며 다들 흥미롭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밭에 나가면 유진 씨는 서툰 손으로 모종을 만졌습니다. 호미질이 서툴러 흙이 엉뚱한 곳까지 뒤집히곤 했지만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이상하게도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밤에는 예전처럼 문틈을 사이에 두고 각자 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로 약속하지 않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도 우리는 같은 방에서 이불을 나란히 펴고 잤습니다. 손을 잡고 잠드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고 서로의 하루를 나지막이 들려주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걸 선 넘은 관계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시간은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유진 씨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대로 안긴 느낌이라고 말했고, 저는 60이 넘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조심스럽게 안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열흘, 보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이상하게도 빠르면서도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짧은 통화 끝에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휴가를 주겠다고 했대요. 다음 주쯤 여기로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 여러 감정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방, 같은 이불이었지만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시간은 언젠가 끝나겠죠?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겠죠. 삶에서 끝나지 않는 건 별로 없으니까요. 그 대답은 너무도 현실적이어서 제 자신부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한 달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은 고백이자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남편이 오기로 한 날보다 이틀 먼저 유진 씨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하루 일찍 서울로 올라가도 될까요? 그녀는 이렇게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오래 있으면 용기가 생겨버릴 것 같아서요. 돌아가지 말자는 용기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막을 자격이 제게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작은 캐리어에 짐을 정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집에 머물면서 늘어났던 물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당이나 방 곳곳에 그녀의 흔적이 묻어 있었죠. 현관 앞에서 그녀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숨을 쉬는 느낌을 알았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마웠어요. 이 집에 다시 사람 소리가 나는 게 좋았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이상하게도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는 대문을 나서기 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봄의 끝자락 같았습니다. 한번 눈을 돌리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장면이었죠. 그녀가 떠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당에는 바람만 드나들었고 부엌에는 찬장이 덜컹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과 똑같은 정막인데도 느낌은 달랐습니다. 텅 빈 집인데 마음이 텅 빈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서울에서 온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서유진이었습니다. 마당 감나무 아래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말로 하면 울 것 같아서 이렇게 글로 씁니다. 저는 그 집에서 보낸 한 달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편안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인정받아야 하고 버티야 하고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집에 있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도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침에 부엌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 마당 쓸리는 빗자루 소리, 텃밭에서 들려오던 자연의 소리가 저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세상 기준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비난할지도 모르겠죠.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제게 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살겠습니다. 다만 너무 힘들 때 그 집에서 보던 하늘과 마당의 꽃들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도 너무 외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또 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같이 앉을 날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유진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앞에 벚꽃이 핀 것처럼 흐려졌습니다. 예순이 넘도록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조심스럽게 호주머니에 넣고 마당 감나무 아래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감나무 가지가 살짝 흔들렸고 그 사이로 작은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고마웠어요, 유진 씨. 당신도 부디 너무 외롭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석을 맞아 인사 겸 마을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그때 유진 씨도 같이 가도 될까요? 시골 공기가 그립다고 해서요. 그날 집 앞에 차 2대가 섰습니다. 민수가 내려서 활짝 웃으며 인사했고 다른 차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얼굴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진 씨는 이전보다 얼굴이 조금 더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볼에 살이 약간 붙었고 눈빛도 예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마당에서 마주 앉아 말없이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고 집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 곳곳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이 더 많아졌네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들꽃들을 더 심어두었거든요. 잠시 뒤 그녀의 손이 제 손등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고 잠깐 동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가 아직 살아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옹도 입맞춤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한 사람의 봄을 기억하는 2사람이 가을밤 하늘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유진 씨가 다시 떠난 뒤 저는 마당에 흙을 더 고르고 꽃을 더 심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언젠가 또 이 집으로 누군가가 숨을 고르러 올지, 언젠가 또 외로운 사람이 바닷바람을 핑계로 이 언덕길을 올라올지. 삶은 참 이상합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잣대로 우리 이야기를 잘못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한 달은 서로를 깊은 구멍에서 잠시 건져 올린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든 위로라는 이름을 붙이든 그건 보는 사람의 몫일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인연이라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도 어떤 만남은 그 사람의 남은 생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 저는 지금도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그때 그녀와 함께 들었던 빗소리를 떠올립니다. 손을 잡고 누워있던 그 방, 천장을 때리던 빗방울 소리,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오가던 한숨과 웃음,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유진 씨, 잘 지내지요? 나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바다도 감나무도 마당의 꽃들도 그대로입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제 곁을 맴돕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언젠가는 어디선가 또 다른 봄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요. 지금까지 인생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